안녕하세요. 요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 그 인터넷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것들은 또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싸잡아서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제가 좀 나름대로 제가 경험해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일단 저는 이쪽 계통에서 2005년도부터 저는 지역주택조합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 뭐 16년 정도 됐네요. 원래는 제가 그 2002년도부터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재개발 재건축 그쪽에서 일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걸 접하게 됐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성공한 현장도 있고요. 그냥 없어진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한 이유는 신뢰가 가야 되니까, 뭐 이런저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이런 영상 자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 주택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주택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서 결정을 지으니까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법이 식으로 바뀌었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 결정적인 법은 제가 뭐 이거는 확실하게 경험을 해본 거니까, 2017년 6월 3일 날짜로 인해서 주택법이 완벽하게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2017년 6월 3일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좀 나누어야 돼요. 이 적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사전 신고 제도로 바뀌었어요. 이 사전 신고 제도라는 게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하는 건가?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현장이 하나 있으면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 먼저 지주택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땅 작업부터 먼저 하거든요. 토지 작업을 먼저 하는데 그 토지 작업에 지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주들한테 뭐 하여튼 행정상으로 동의서라는 개념을 받아야 돼요. 관할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2017년 2월 3일 전에 현장들은 하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 소문이 좀 나겠죠. 아, 저 현장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조금 좋고 뭐 긍정적인 소문이 나면 다른 업체들이 또 들어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업체에서 막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가지고 지주들을 또 만나서 막 선동을 하는 거죠. 우리 업체가 낫니, 저쪽 업체가 낫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지주들이 여기에도 동의서 내고 저기에도 동의서 내고 막 그렇게 진행을 했던 현장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리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서로 단합 아닌 단합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보고 들어가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괜히 가가지고 해방 한번 놓고 뭐 어설프게 단합을 해서 어느 정도의 뭐 금액을 받고 그냥 빠져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먼저 선 투자죠. 선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 이 뒷돈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한 현장에서는 업체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지주들이 토지 지주들이 한 300명, 400명 되는 데서 막 갈려요. 막 갈리다 보니까 그 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막 비리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하도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다 뭐 사기꾼이니 도둑놈이니 그 직접적인 그 현장에서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괴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죠. 저 스스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꾸역꾸역 했죠. 그런 와중에도 성공한 현장은 있습니다. 성공한 현장은 있고 물론 실패한 현장이 더더욱 많지만 그런 실패한 현장에서 많은 그 업체의 비리 그리고 뭐 조합장이라든지 임원들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주택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당연히 또 안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이해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택법 개정이 언제 정확하게 됐느냐. 그게 2017년 6월 3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신고 제도로 이제 바뀌고 나서 그 한 업체, 그러니까 대행사죠. 그리고 추진인을 구성해서 이제 대표가 발의 아닌 그 발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할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한 5가지 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지주들에 대한 그 뭐 명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뭐 설계도 있어야 되고요. 도면, 설계 도면이라든지 배치도 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구청에서는 신고는 받되 그걸 승인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이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업체가 어떻게 변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현장에서 막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막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다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자금력이 없고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다 싹 사라졌습니다. 이 법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제 법이 바뀐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금력을 갖춘 그런 업무 대행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구조가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주 입장, 그리고 또 분양을 받는 조합원 입장, 또 다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어느 정도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관할구청에다 제출을 하면, 그, 나름의 그 사전 신고에 대한 그 필증을 줍니다. 관할구청에서. 그 필증이 나오게 되면 그 필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집,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을 허가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합원 모집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은 분양 승인이란 걸 받아야 돼요. 관할구청에서. 그러나 이제 개발 사업이니까 개념이 좀 다르죠. 개발 사업에서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필증을 받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 들어오게 법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이렇게 물리거나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필증을 받은 현장은 다른 업체들은 절대, 또 다른 추진인은 절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업체 비리는 좀 사라졌죠. 약간의 정직함이 좀 더 생긴 거죠. 그렇게 바뀌었고요. 2017년 6월 3일 날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주택에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지금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에,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은 33평, 4평 정도 되는 한 채, 그리고 꼭 세대주야지 되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신청하기 6개월 전에 그 주소 관할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저는 수도권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고요. 원래는 이제 수도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원래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6개월 전에 들어오는 것은 뭐 부산만 예를 들면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지금 묶어서 그 지역 내에만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조건이고요. 제가 그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수한테도 지주택은 소개하는 게 아니다. 뭐 굉장히 악한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반대인 거죠. 이런 분들은. 자,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느냐? 그걸 좀 조목조목 따져봐야 돼요.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진행했을 때에 굉장히 이 법 제도가 허술한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법을 개정시키고 또 개정시키고 한 게 지금에 와서 하는데도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다 보니까 물욕, 뭐 사리사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 계시는 이제 그 지주들들,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그 진행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제 조합원이 되고 그냥 현금 청산자가 되는데, 그 개념은 이제 지주택하고 많이 다르죠. 지주택의 지주들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 조합원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조정법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좀 좋은 쪽으로, 또 서민들을 위한 법, 그리고 세입자들을 위한 법, 이런 것들 뭐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도 진행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진행하는 속도가 늦다 보니 원주민들이 다 빠져나와요. 이 원주민들을 위한 개발인데 이 원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속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개선을 하자면은 아무래도 그 행정상의 그런 제도들이 많이 축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행정상의 제도가 또 축소가 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15년 전에 알고 있던 현장들이 아직도 그대로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그 현장들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발한다고 하니까 뭘 고치지도 못하고, 물이 새면은 물 새는 데 그대로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아주 악조건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지주택이라는 게 이제 약간의 선호하는 계층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선호하던 계층들이 약간의 지주택으로 조금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한 몇 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주택법 개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면밀히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2017년 6월 3일 날에 법이 바뀌고 나서 지금 현재는 더더욱 까다로워졌어요. 더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정말로 자금력이 없는 업무 대행사, 뭐, 그 일을 진행하려는 업체들이 자금력 없이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원수한테도 뭐 소개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름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런 조언을 하려고 한다면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원수한테 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정책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주택법이 어떻게 바뀐 정책들을. 그래서 설득을 하려면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많이 해봤지만 새로운 현장을 많이 만드는 입장이었어요. 이거는 토지 작업을 하는, 저는 토지 작업에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다 보니 토지 작업을 맨 처음 시작하니까, 주택법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을 하니까
어, 그 진행 과정을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토지 작업은 우선은 사전 작업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데, 어, 그 현장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현장을 개발 사업을 주택법으로 하는 지주택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할구청에다가 일단 물어야 됩니다. 물었을 때 관할구청에서 여기는 개발 사업을 해도 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오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주들을 일단 한 분 한 분 다 만나봅니다. 만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 이렇게 다 떼서 나름의 그 지주 명부를 만듭니다. 뭐 솔직히 지주 명부 만드는 것도 제가 했었고요. 처음에는 지주 명부를 만드는 것들을 더 많이 했었죠. 그 현장을 모르면 이 명부 만드는 지주들에 대한 명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엑셀을 잘한다고 해서 다 만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특성이 있다 보니 일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엑셀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만들어라 하면 못 만들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잘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등기부 등본을 다 만약에 뭐 100명이면 100명, 뭐 200명이면 200명에 대한 모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다 이렇게 발치, 그러니까 떼가지고요. 어쨌든 명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명부에 나와 있는 지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새들어 살면서 토지주는 바깥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성향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개발에 대한 생각이 어떻는지.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무슨 개발은 무슨 개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성향 파악을 했을 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개발을 했을 때 토지주들이, 찬성 쪽이 맞냐, 반대 쪽이 맞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판단을, 사전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뭐,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1턴, 2턴, 3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3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주들을 만나는 횟수가. 그렇게 해서 성향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고, 나름의 이제 개발을 해도 되겠다라는 퍼센트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60에서 70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일을 진행하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향 파악이 되면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그런 사전 작업을 하면서 지금 법이 바뀐 상태니까 사전 작업을 하면서 동의서라든지,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이런 걸 받는 거죠.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할구청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서 하면 굉장히 민감했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진행하기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 인감증명서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많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많이 완화도 됐고요. 근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서를 받았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동의서를 제출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인감증명서밖에 없거든요. 그밖에 없습니다.
나름의 제가 알기로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그런 제도였는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지역주택조합은 그걸로 대처가 안 돼요. 무조건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하고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제출해도 되고요. 그렇게 동의서에 첨부를 시켜서 제출을 하게 되면 관할구청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나름의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은 그래도 업체도 많이 봅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재량이니까 나름의 그 업체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필증을 받습니다. 솔직히 필증 못 받는 현장이 더 많아요. 요즘 이 법이 필증 받는 제도로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필증을 못 받는 현장이 필증 받는 현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책임이 증가가 된 거죠. 그전에는 그 사전신고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관할구청의 책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도 없었습니다. 신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어도 관할구청에서 몰라요. 여기가 이 현장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 관할구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도 안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사전신고 제도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관할구청에서도 책임이 따르게 된 거죠. 이제 신고사항이 되다 보니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관할구청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장에 필증 나와 있는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관할구청에서 많이 관여를 해요. 그전에는 관여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몰라라 한 경우였죠. 근데 필증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관할구청에서 나름의 그 업체들 또 그 대표로 되는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의논하고 그래요. 대면을 많이 하죠. 그만큼 관할구청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바뀐 부분 중에 하나고요. 좋게 바뀐 거죠. 그런 것들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업무 대행사라는 업체가 말 그대로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할 때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하기 위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토지사용 승낙서 80%거든요. 지금 현재 주택법은 토지사용 승낙서 80%가 호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심사를 하죠. 그 심사를 했을 때 그런 업무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진행을 하는 게 업무 대행사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되겠죠. 업무 대행사도 이쪽 계통에서 일도 많이 좀 했어야 되고 또 그 나름의 자기 나름의 마인드, 업체만의 마인드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막 그냥 주묵구식으로 하는 옛날에 주묵구식으로 했던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요즘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겠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것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그 일군 업체, 그리고 뭐, 나름의 그 시공 능력 평가가 뭐 최소한 50이 그 정도 안에는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요즘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브랜드도 약하고 또 검증도 안 된 그런 업체들이 많이 했었었죠. 왜 그러냐면은 일본 업체에서 안 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일본 업체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조금씩 이제 바뀌고 법도 개정이 되고 지금은 더 법이 많이 강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일본 업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뭐 그리고 나름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타격도 없다고 판단했을 테고, 또 진행을 할 때 시공사에 대한 그 책임감도 따르고 또 관여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이렇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6월 3일 날부터 법이 바뀌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신고 제도로 인해서 필증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환불 제도라든지 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됐다가 다시 해약을 했을 때에 대한 환불 제도, 이런 것들도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책임, 아까 말씀드린 그 관할구청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신고 사항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관할구청이 책임이 따르게 된 거고요. 시공사한테도 책임이 전가가 돼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현장에서 뭔가가 조금 잘못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시공사에서 전체 공사비에 한 50%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30%에서 50%거든요. 그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이제 제도가 또 생기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현재 필증받은 현장은 좀 나름 그래도 안전제도가 좀 안전장치가 좀 마련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조합원에 가입을 하려면 홍보관이라는 곳을 가서 똑같아요. 일반적인 분양을 하는 그런 일반 분양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데 가서 아파트 구경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거의 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분양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분양 직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첫 대면이 이제 분양 직원들이니까 그 분양 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물론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전달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순진한 분들은, 또 잘 모르고 이러신 분들은 그 분양 직원들 말만 믿고 막 이렇게 계약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그런 토로를 하고 막 그 걱정을 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럼 제가 또 뭐 나름의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분양 직원이 하는 얘기를 어쨌든 100%다 믿지는 말고요. 스스로 본인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업체라든지 이 위원장, 앞으로 조합장이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 제일 먼저 알아볼 게 법이겠죠.
법이 어떻게 바뀌고, 이 현장은 어떤 법에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분양 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은 어쨌든 간에 그 속된 말로 우리들이 하는 얘기로 그 아파트 하나 팔면 나름의 당연히 그 팔면은 그 수수료가 분양 직원들한테는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말을 막 지어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걸 잘 판단하시고 그 뭐 어쨌든 이 사람들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를 하듯 뭐 아파트를 판매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것 또한 노력의 대가니까요. 그런 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는 그 분양 직원들이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예정이다. 그런 이 세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뭔가 모르게 좀 확정적인 뭔가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내가 예정이라고 했고 그럴 것이라고 했고 했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말이야 이제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아 다르고 다르다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생각 좀 해보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했을 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현장이.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어떤 현장이든지 조합 규약은 꼭 있어요. 그걸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조합 규약이라는 걸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약이라는 게 표준 규약은 있어요. 표준 규약이라고는 있는데 이 표준 규약대로 하는 현장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현장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가 지주택이라는 걸 알고 그 홍보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유니트 모델하우스 또 둘러보고 설명을 들을 때 조합 규약을 좀 볼 수 있냐고 꼭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조합 규약을 주면 그걸 복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가지고 가셔서 꼼꼼하게 그걸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좀 뭐 대여섯 장? 많게는 한 10장 정도 될 건데 귀찮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규약에 나와 있는 뭐 조항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나하고 맞는지 뭐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 규약은 없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많이 이 카페라든지 이런데 인터넷상에서 봐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추가 분담금이더라고요.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이유가 많아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는 이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금융비용입니다. 금융비용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주택의 개념은 조합원들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양받았은 조합원들은 어쨌든 그걸 감수하고 분양을 받아야 돼요. 뭐 기존에 있는 일반 분양보다는 어쨌든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굉장히 좋으니까 어쨌든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또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우선은 대부분의 현장이 그래요. 진행을 하면은 이 토지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그 우리끼리 하나 흔히 말하는 땅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땅값을 지불 안 하고 어떻게 지주들이 그 뭐 동의를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브릿지 대출, 안 그러면 뭐 PF 대출, 이런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업무 대행사가 진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고요. 2017년 6월 3일 법이 사전신고 제도로 바뀌었을 때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바뀔 수가 없고요. 또 이게 브릿지 대출을 하게 되면 보통의 현장 뭐 600억, 뭐 안 그러면 뭐 좀 큰 현장들은 한 1000억 정도의 브릿지 대출을 해요. 그런 것을 한 군데 은행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같은 뭐 농협이면 농협, 뭐 부산은행이면 부산은행, 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같은 브랜드의 은행에서 여러 군데, 뭐 7군데에서 많게는 뭐 한 12군데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식으로 이제 각출을 하는 거죠. 대출에 대한 각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브릿지 대출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진행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금융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주들이 빨리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조합설립 인가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려면은 어쨌든 95%라는 뭐 다들 아시죠? 95%라는 그런 토지가 조합으로 다 기속이 돼야 돼요. 매매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돈들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브릿지 대출밖에 없습니다. PF 대출이랑. 그렇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진행을 빨리빨리 못하면 금융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업무 대행이라든지 뭐 토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면 금융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업체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광고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토지 작업을 하는 그 직원들의 마인드, 그리고 경력,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을 앞당길 수도 있고, 뭐, 어떤 현장은 뭐 6개월, 8개월까지 앞당기는 예상보다 그렇게 앞당기는 현장이 많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현장은 뭐 1년, 2년 확 늦춰주는 현장도 있고, 그거는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큰 기준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일을 잘 진행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비도 올라가겠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현장에서 평균이 뭐 한 800만 원대다. 평당에 제일 처음에는 한 800만 원대도 때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일을 진행을 잘 못하다 보니, 그리고 지주들을 상대를 잘 못하다 보니 토지비가 상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금융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토지비 상승이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추가 분담금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조합분담금이 발생한다. 이제 토지 작업이 잘 안 되든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이자 발생이 많아져서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져서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말고는 그다지 크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 아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많았죠. 그전에는 신탁사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신탁사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리라는 게 그런 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체 계좌로 보낸다든지 뭐 조합 계좌로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극히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신탁 계좌로만 보내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전에는 신탁 개념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돈들을 이 업체라든지 이런 뭐 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분탕질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이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신탁사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나서부터는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정확하게 신탁사로 계좌로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걸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중도금이라든지 계약금을 내고 나서 또 뭐 2차 계약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불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조합원들이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선택을 했고 판단을 해서 이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분양에 대한 분양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믿겠니 어쩌니 뭐 졌더니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사업이 지연되는 거죠. 그럼 또 2차적으로 또 금융 비용이 또 발생되는 겁니다. 사업이 지연되니까.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 날짜에 맞춰서 지불을 해야지 그 돈들이 토지에 대한 땅값으로 그 토지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너무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내 하나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하나쯤 안 내도 뭐 어떻게 되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단을 하고 하기 이전까지는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분양을 받기 전까지 공부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나는 이걸, 이 동호수를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신고 제도로 바뀌고 나서, 관할구청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시공사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업무 대행사의 마인드, 그리고 위원장이 이제 조합장이 되면 조합장이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또 분양받은 사람들, 그리고 토지 작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각자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장이 성공과 실패로 딱 나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 진행은 된다고 보더라도 늦어지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그건 조금 질문이라든지 또 내가 얘기 안 한 것들이 또 있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나서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만들 생각이고요. 뭐 나름의 저도 이쪽 계통에서 뭐 15년, 6년 동안 있다 보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정말로 원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로 원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세입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을 접하고 나서 토지 작업을 하면서 정말로 평생 30년, 40년 동안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딱 있는 게 집 딱 한 채인데 그게 전 재산인데 당연히 소중하죠. 당연히 소중하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뭐 사기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분들은 막 고함도 지르고 문전박대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압니다. 많은 분들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토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생각도 없이 막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딱 막혀요. 그 상대방의 지주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장만했고 몇 년도에서 장만했고 지금 이 집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출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를 했고 또 다른데 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한 사람에 대한 나름의 그 사람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지주분들이 뭐 다 똑같이 이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불만을 최소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주들의 입장이 안 되고 업체의 입장만 내세우다가는 그 현장은 안 됩니다. 그 현장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향 좋은 사람, 어딜 가나 성향 좋은 사람은 있어요. 뭐 절반 이상이에요. 성향 좋은 사람들은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상대할 건가요? 그 사람들만 상대할 것 같으면은 이쪽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성향 좋은 개발에 찬성하고 성향 좋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길거리 가는 어느 누구나 와서 일을 해도 다 해요.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해도 동의서 받아오고 토지상승낙서 다 받아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들, 그 나머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한 그 불만이라든지 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잘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성격 그리고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토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할 게 있으면 이게 제가 이
영상은 처음이라서요. 제가 앞에 제 소개만 했던 게 하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 같이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뭐, 그냥 이렇게 하도 답답해서 한 거라서, 뭐, 어떻게,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릴 거예요. 올리긴 올릴 건데, 이게 질문 같은 걸 어떻게 받는 건지 잘 몰랐어요.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어, 혹시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뭐 개인적인 제 전화번호도 있긴 한데, 어, 그거는 좀 그렇죠. 개인적인 거니까. 좀,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제가 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정도만 하고요. 또 시간도 많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만들어서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